자, 우리 교재 653페이지 TAT 2급 기출문제 27회 이론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기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관련이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런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이 있었죠. 자,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인이 서로 다르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 단위로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경제적으로 실체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결산을 해서 하지만 이것은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냐 기업 실체의 가정이겠느냐 기간별 보고를 얘기하느냐 발생주의를 얘기하느냐 뭐 같아요? 네, 기업 실체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기업 실체가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두 회사는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실체는 경제적으로 하나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 실체의 가정.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기업이라든가 기간별 보고하고 대입을 하려고 해도 전혀 내용이 일치되는 게 없잖아요. 다음 2번 문제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가 FAT 1급에서도 잘 나오지만 TAT 2급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군요. 자, 신뢰성 하면은 여러분 표, 검, 중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 생각나시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1번을 보면은 외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회사가 측정한 것과 외부 감사기관에서 측정한 것 이게 일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2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은 내부 통제제도에서 우리 공부했죠.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그 다음에 법규 준수, 규정과 법규의 준수. 이건 맞다 이거죠. 2번도. 다음에 3번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한 구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예, 표, 검, 중.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나요?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제고된다. 제고된다는 말은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역사적 원가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그 유형자산을 취득한 원가를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봐요. 예. 만약에 건물이 있다. 우리 회사에 창고 건물이 있는데 창고 건물을 우리가 5년 전에 5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럼 5억이라는 건설 원가가 들어갔다는 것이 역사적 원가에 남아 있단 말이죠.
네, 공정가치는 뭐냐? 공정가치는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 이 창고가 한 1억 정도가 올라서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한 6억으로 예상이 돼. 6억으로 시세가 이거는 공정가치는 뭐예요? 시가잖아요. 시세. 신뢰성은 시세는 아직 실현된 게 아니에요.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의 재고는 역사적 원가가 훨씬 신뢰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말을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결산 마감 전에 다음의 사항을 미반영했다 이랬습니다.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기 전 매출액이 1,000만 원일 때 미반영 사항을 반영한 후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보통 우리 FAT 1급에서는 결산 마감 때 뭐를 누락했는데 당기순이익이 현재 얼마다. 그걸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 FAT 1급의 이론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이합니다. 예, 결산 마감 전에 다음 사항이 미반영됐는데 매출액이 아마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영하기 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12월 10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40만 원이 매출에 계상되지 않았답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우리 회사가 판매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매출에 반영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도착을 시켜야 매출이 성립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그러니까 운송 중인 상품 40만 원이 매출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잘 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무시하면 되고. 다음에 2019년 말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 그러니까 여기가 도착지 인도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매출로 계상되지 않았다면은 계상해야죠. 저건 더 해야죠. 근데 아직 운송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에 넣지 않는 건 맞은 거고. 두 번째, 2019년 말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판매되었음에도 30만 원이 판매되었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는데 그 수탁자에게 50만 원을 인도해주고 그 중에서 30만 원은 판매가 일어났는데 이거 빼먹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미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 30만 원은 판매가 일어났으니까 더해야 되죠. 매출액에. 다음 세 번째. 2019년 판매한 상품권 100만 원 중 80만 원이 상품 판매로 인해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상기 금액은 모두 매가이다. 매가라는 건 실제 판매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해서 매출액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100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80만 원은 상품 판매로 인해서 회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품권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매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빼먹었다니까 더해라. 자, 30만 원하고 80만 원 더하면 110만 원이죠. 그러면 매출액은 이걸 반영하면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네, 3번에 있죠. 네, 이렇게 매출액을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해져야 되고 어떤 것은 무시해야 되고 어떤 건 또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매출원가 구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그러면 2019년도 매출액을 알으려면은 2018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이 2019년도에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2018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을 취득원가를 2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순실현 가치가 150이었대요.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을 말이죠. 지금 여기 장부금액 기초가 100만 원이요. 매입이 뭐 2018년도 이건 알 필요 없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순실현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50만 원이 기초상품 재고액이 된다. 맞나요? 네. 그러면 물어본 것은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150에다가 700을 더하면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죠. 850만 원이 차변의 합계죠. 상품 계정에 850만 원. 거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이 순실현 가치로 빼줘야 돼요. 그쵸? 순실현 가치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200만 원을 빼면 65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겠나요? 예. 답은 3번에 있다 이겁니다. 650만 원.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써야 되죠.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이게 만약에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400이었다라고 한다면 400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저가법이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도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치가 낮았고 2019년도에도 낮았으므로 200만 원을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850, 이 두 개 더하면 850 빼기 200이니까 답은 3번이다.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사채는 1월 1일 날 발행했어요. 만기는 3년 후네요. 20년, 21년. 그렇죠. 3년 후죠. 2019, 2020, 2020.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연 1회.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2019년도 12월 31일이니까 1년치 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채 발행 차금 상각표를 보니까 2019년 1월 1일 날 안 알려줬어요. 액면 이자는 10만 원이다. 상각액은 14,236원이다. 그러면 유효이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여기 유효이자는 11만 4,236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그랬죠. 사채는. 그래서 요 11만 4,236원은 차변의 이자 비용이 나와야 돼. 이자 비용 11만 4,236원. 이자 비용 11만 4,236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여기 액면 이자와 상각액이 더해진 여기 11만 4,426원이 돼야 되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것은 액면 이자로 주는 거죠. 액면 이자로.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10만 원이 돼야 돼. 대변의 현금은.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상각액 14,236원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우리가 사채 발행을 할인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한 것 중에서
14,236원이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서 없애주기 때문에 이것을 상각한다고 그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답은 2번입니다. 네, 유효이자 계산하는 법은요. 유효이자는 전기말, 그러니까 기초 사채 장부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하는 게 유효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안 알려줬어요. 예. 얼마로 발행했다는 거 안 알려줬어. 근데 이 두 개를 알려줬다는 것은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 더해서 유효이자라고 보시면 돼. 그것이 회사의 비용 발생으로 보는 거고, 액면 이자가 바로 지급, 이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이 되고 그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요 분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채를 FAT 1급에서는 발행 단계까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TAT 2급은 이와 같이 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까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답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3번이라 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5번에 2번이 답인 게 확실하고요.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내역이다. 2019년 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딱 보기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당기손익이 아니잖아요. 자본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는 여기 답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면은 액면가 이거 쓸모없죠. 뭐하고? 취득단가하고 현재 시가, 공정가치하고를 비교해야 그게 평가죠. 자, 그래서 A사 주식 1000주는요 6,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7,000원이 됐어요.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만원. 100만원이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B주식 3,000주는 8,000원에 샀는데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000주 곱하기 3,000원 한번 볼까요? 그러면 900만원인가요? 900만원이 어떻게 되세요? 하락했죠. 마이너스 900만원. 그러면 평가 손실 900에다가 평가 이익 100만원 하면 마이너스 800만원이 되겠다. 800만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800만원 감소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은 매도가능증권 무시해야 된다는 거. 자본에 해당되니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가지고 합산 처리하시면 되겠다.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주식회사 한공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만 원이다.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한다 이거예요. 토지 재평가가 2019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현재 토지가 얼마예요? 550이네요. 자, 토지를 재평가했더니 480이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했어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평가 손실. 그래서 얼마가 하락을 했습니까?
70만 원 하락했죠? 예, 70만 원. 자, 그런데 이게 밑에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토지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에는 70만 원의 재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있었다는 건 뭐냐? 전기 이전에, 단기 이전에 토지를 또 토지를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했을 때 그때 가격이 상승한 게 있었어요. 50만 원. 그러면 원래 얼마였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0만 원 가격이 올라서 550으로 잡았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이 재평가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원래 거 있죠? 원래 장부 금액 500만 원까지는 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죠. 재평가 잉여금은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자본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은 당기 순이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본 감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48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최초의 취득 금액인 500보다도 20만 원이 더 하락했어요. 그거는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70만 원이 감소했지만 여기 토지 재평가 잉여금에서 50만 원은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로서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 우리 자산,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자본 배울 때 이거 기억나셔야 돼.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 장부 취득금액보다 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에 들어가요. 자본에.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돼요. 단기의 손익에. 그런데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평가해 놓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다면 그거를 차감한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차감한 나머지만. 그래서 나머지가 20만 원이다. 요것만 손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가 자산의 재평가를 우리 TAT 2급에서 추가된 내용이라 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까지 풀고 9번부터는 부가가치 문제와 소득세 문제예요. 그래서 8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이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초가 500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런데 2019년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700만 원이고 이는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증가된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이전분 130만 원, 단기분 20만 원 해서 퇴직급여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150만 원만큼이 이 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고 단기에 지급한 퇴직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초가 500만 원이었고 요 2019년도에 이건 기말 얘기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65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 650만 원이 되느냐 한번 볼까요? 단기에 지급한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100만 원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400만 원 거기다가
기말에는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액이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이 설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650이 아니라 7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퇴직금 추계액만큼 설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는 3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이 될까요?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 분계를. 지금 여기서 얼마가 남았어요? 400만 원이 남았죠. 여기 500만 원 중에서 단기의 퇴직급여가 퇴직자가 1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예, 여기 기초에서 이제 400이 남았어요. 400. 그러면은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 지금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400을 700으로 만들려면 300만 원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3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충이라고 쓸게요. 3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400하고 지금 결산 때 반영한 300이 더해져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700이 되는 거고, 차변에 있는 퇴직급여 300만 원, 이 퇴직급여 300만 원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2번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증가된 전기 이전분 130만 원은 전기 이익 잉여금에 반영한다. 이거는 그냥 단기에 포함을 합니다. 이게 중대한 내용이면 전기급까지 고치는데 요거는 중대한 수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기여형을 적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네,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제도에는 확정기여형 제도가 있는데, 회사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 불이백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거든요. 차변에 퇴직급여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걸로 봐서 확정기여형 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형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이 된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9번부터 풀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